완벽하고 싶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아이의 삶이 때묻지 않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반드시. 한 달가량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마음은 비장했습니다. 출산 전까지 심리학, 아동심리 발달, 육아서적까지 다양하게 독파했으니 이제 실행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생후 한 달의 시간을 놓친 만큼 애착과 발달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아이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1. 태어나고 일주일간 매일 아기의 맨살과 엄마의 가슴이 바로 닿을 수 있도록 품에 안는 캥거루 케어하기. 2. 모유는 태어난 그날부터 24개월 동안 먹이기. 분유 따위는 결코 먹이지 않기. 3. 산후조리원에서도 아기와 최대한 많은 시간 함께하기. 밤에도 곁에 두고 자기. 4. 손 탄다 어쩐다 해도 많이 안아주기. 5. 절대로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기. 밝고 유쾌하며 긍정적인 엄마 되기. 6. 안정적 애착을 위해 생후 36개월 전에는 절대 기관에 보내지 않기. 5살에 유치원부터 보내기. 7. 7살 전까지 절대 사탕이나 초콜릿, 달콤한 음료수는 먹이지 않기. 8. 4살 전까지 절대 배달 음식 먹이지 않기. 9. 아기는 3명에서 4명 정도 낳기. 10. 향후 10년 정도는 가정에만 충실할 것. 이 중에서 제가 지킨 건 4번. 손 탄다 어쩐다 해도 많이 안아주기. 단 하나입니다. 한 달 후 병원 생활을 완전히 마치고 집에 돌아와 캥거루 케어를 시도했을 땐 8월 더위에 끈적이는 땀을 질색하는 아기의 오열로 급히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유는 단 한 방울도 먹이지 못했습니다. 입원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반응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젖이 돌기 전 가슴을 압박해서 모유를 원천 차단시켰습니다. 아기는 오로지 분유만을 먹고 자랐습니다. 입원 생활을 마치고 아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왔을 때 제 몸 상태는 아직 너덜너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장 트러블로 인해 마치 내장이 면도칼로 난도질 당하는 듯 끔찍한 복통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숨을 죽이고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바르르 떨면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와 다시 재회했던 날 밤. 3번 미션. 산후조리원 안에서도 아기와 최대한 오랜 시간 함께하기. 3번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아기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설프게 품에 안아 분유를 먹이고 트림까지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곧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에 쉬를 했다고 알려주는 줄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찾아서 아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마치 면도칼이 뱃속을 휘젓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한 손에 기저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바르르 떨었습니다. 속사계가 풀어헤쳐진 채 침대에 누워있던 아기의 칭얼거림은 곧 조리원 복도까지 울리는 우렁찬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파도같이 밀려왔다가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배를 끌어안고 천천히 일어나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는 아기에게 가서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줄줄줄줄 흐르는 것이 눈앞을 가려서 어디가 아기의 엉덩이인지 어디에 찍찍이가 붙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짜고 지저분할 것 같은 눈물이 아기의 순결한 얼굴에 떨어져서 속상해 더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보송보송 세기저기로 갈고 품에 안아줬더니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후로도 면도칼은 종종 뱃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때마다 품에 아기를 놓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결국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방으로 돌아와 홀로 끄끄 울며 밤을 보냈습니다. 장 트러블이 사라진 후부터는 정말 많이 안아줬습니다. 머리를 제법 가눌 수 있게 됐을 때부턴 포대기로 어부발을 하고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상위 3%에 우량하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을 느끼는 게 좋았고 제 가슴에 혹은 등에 온전히 몸을 기대어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단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천상의 감동에 휩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의 미션은 너무 허망할 정도로 쉽게 깨져버렸습니다. 한참 말 안 듣던 3살 시절엔 내 안에 이렇게나 화가 많았던가 싶을 정도로 자주 욱하며 눈을 부라렸고 급기야 자책과 죄책감의 바다에서 익사하기 직전 2시간 거리의 심리상담센터를 드나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루하루 파란만장한 육아의 나날을 꾸역꾸역 보내다 아이가 30개월이 됐을 때 마음에 드는 기관을 발견하고 등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것을 너무 일찍 보낸 건 아닌가 때때로 가슴이 아려올 때가 있었지만 그 아려움은 가슴의 저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비집고 올라오는 자유의 기쁨으로 곧 희석되곤 했습니다. 오롯이 저만을 위해 주어진 4시간 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독서와 요가를 즐겼습니다. 고요와 여유는 그 당시 제 인생 최대의 낙이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익숙해질수록 슬금슬금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단 몇 푼이라도 스스로 일한 대가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등원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요가 강사 자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몇 개 더 취득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공부들도 했습니다. 탐욕스럽게 공부하고 개걸스럽게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아기가 만 4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기로 계획했던 10년의 반도 다 못 채우고 몸을 들썩였습니다. 이로써 출산 전 세웠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계획들은 하나 빼고 전부 바사삭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라는 공식이 제 삶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그 신념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모유 수유가 그랬습니다. 아기에게 모유가 좋다는 건 전 인류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유만 먹고 자란 아이들과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을 굳이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유 수유는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데 단연 탁월하며 분유만 먹인 아이보다 천식, 비만, 자가면역 질환 등이 덜 생긴다는 보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 인내심과 집중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아기를 양육하도록 돕기 위해 모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보이겠지만
반강제로 젖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똑똑한 과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는 너무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유 소요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명망 있는 권위자에게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내 눈앞에 포동포동한 아기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기는 참 잘 먹었습니다. 양이 부족하면 목젖을 달달달 떨면서 크게 울어젖혔습니다. 허둥지둥 다음 분유를 타서 먹이면 그것마저 끝까지 비우고 우렁찬 트림 소리를 내고는 이내 쿨쿨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뽀얗게 살이 오르고 눈을 맞추면 뻥긋뻥긋 잘도 웃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하고 기분 좋은 아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문가의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모유의 놀라운 효능에 관한 정보는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분유도 괜찮다는 글은 분유 광고 속에서밖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생후 100일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까진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혼자 갔는데 그날은 데리고 가서 주치의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아기는 살이 한창 포동포동하게 찌는 중이라 눈은 살 속에 파묻혀 있고 손목과 허벅지 등 주름이란 주름은 모두 접혀 있었습니다. 분유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잘 웃는 살찐 아기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아기를 힐끗 본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가슴은요? 젖이 돌진 않죠? 아기에 대한 감상은 말해주지 않고 본인이 말려놓은 젖에 대한 질문이라니 괜히 심통이 났습니다. 젖이 도는 게 뭔데요? 가슴이 찌르르 하는 느낌 없어요? 없어요. 네, 가셔도 돼요. 김 빠져서 슬쩍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일어나려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모유를 못 먹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고요. 인터넷 보면 온통 그런 얘기들 뿐이라서요. 아기를 보고 있을 때도 마치 목각 인형 마냥 내내 무표정이던 의사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곧 저를 향해 일가를 날렸습니다. 거의 인생을 흑백 논리로 살지 말아요. 아니 뭐 그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부 다 비행 청소년 됩니까? 엄마는 삐쩍 말랐는데 아기는 튼실하네. 잘 키워요. 전구에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삐쩍 마른 무뚝뚝 주치의는 마치 삐진 듯 옆으로 돌려앉아 어서 나가라며 나뭇가지 같은 손을 휙휙 내저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집까지 날아서 온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한마디는 비단 모유 에피소드에 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쭉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흑백 논리와 각종 신념들로 얽힌 그물을 두두둑 잘라내고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핑크빛으로 경이롭게 약동하는 생명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고 이별할 수도 있었지만 무수히 끼어든 사소한 행운과 숭고한 도움들로 마침내 소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대명제 안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꽉 깨문 채 이것만이 제일이라며 주장해야 할 문제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행한 결과, 성공이라는 개념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곧 망하리라. 융통성이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흑백 논리적 사고방식입니다. 뚜렷한 성과를 위한 굳건한 신념과 목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아기에겐 별 관심이 없었던 산부인과 의사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덜 확신하고 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